판사님들,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3차 재판에서 최준실 씨와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재판 생중계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모습부터 함께 같이 만나보실까요? 오늘은 저렇게 호송차에서 내리자마자 약간 허리가 굽은 모습, 그리고 안색은 아마 1차, 2차 재판 출석 때보다는 조금 안 좋아 보인, 화면에서도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 안에서는 턱을 괜다는 전언이 있어요. 글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처음으로 재판정에 나온 이후에 제가 꾸준히 이제 이후에 29일 날 사진을 보면 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지쳐 보인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특히 이제 얼굴색 자체가 첫 번째 나올 때보다는 많이 안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 것은 앉을 때 꼿꼿하게 앉아 있고 다른 거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 자체가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보여줬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재판정 안에서 좀 턱도 개고 이런 걸 보면 좀 피곤하지 않는가, 좀 힘이 들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재판이란 게요, 아무래도 이제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지난 3월 구속된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이 보면 이제 그 안에서만 생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왔다 갔다 자주 하다 보면 나름대로 많이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턱을 괜 것도 피곤의 표시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어떤 꼿꼿했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 조금의 몸이 좀 힘겨워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럼에도 변호인과는 또 수시로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정작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서로 눈길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변호인을 사이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정면을 바라보는데 두 가지입니다. 일단 두 사람은 590억 이상의 뇌물 공범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는 모습이 검사라든지 재판부 입장에서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봤을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많이 미울 거예요. 일단은 미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좀 싫은 그 두 가지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라든지 오늘부터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 계속 신문이 진행된다면 눈을 마주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결국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또 인상이 좀 찌푸러질 수도 있고, 어떤 진술에 따라서 그런 모습, 지금까지는 안 되지만 다음부터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되는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무시 전략, 사실은 이런 뜻이 담긴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한 바늘로 꼬맬 것을 이제 10바늘 이상으로 꼬맨다. 또 10바늘 이상으로 꼬매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또 그 시간을 충실하게 쓰려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든지 제때해야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일관된 혐의 부인, 그거에 더해서 일관된 무시 전략은 아마 이런 분석까지 나와서 이종구 실장이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 뇌관 제거 작전, 저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무슨 전략입니까? 뇌관 제거라는 건 뭐냐면, 지금 최순실이라는 실물이 있는데 그 실물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실물을 인정하면 실물을 인정하면 관계를 인정해야 되고, 관계를 인정하면 그간 벌어졌던 하나 왜 국정농단 아니면 뇌물 사건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사실은 연계가 되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인정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린다. 아예 처음부터 무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뇌관 제거 작전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예. 일견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박 대통령은 사실 자기가 믿고 싶은 거는 사실은 완전히 믿어버리고 그걸 사실화하거든요. 스스로도 내가 국정수행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사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자기를 항변하는 게 아니라 박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최순실이라는 존재 자체는 사실 지우고 싶어요. 그게 지금 국민들 앞에 보이는 게 싫어요. 왜? 그게 보이는 순간 나의 모든 게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40년 동안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 안 보고 막 무시하고 하는 어떤 마음의 한 상태는 뭐냐면 없는 거예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내 옆에 없다, 이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계속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두 번째 만남이 오늘 이루어졌기도 했고, 또 하나는 오늘 뇌물죄 첫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첫 번째 증인은 누군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종의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그거를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영상 속 저분이 오늘 첫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침없는 증언을 쏟아냈더라고요. 예, 원래 뭐 거침없는 발언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 청문회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신선함이나 뭐 시원함을 좀 느꼈던 분인데요. 오늘 발언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월 1일 날 기자들을 청와대 그 기아집 있죠. 예, 거기 불러서 이제 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한 것은 국가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것을 만약 합병이 안 되면 헤지펀드의 공격들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큰 소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연금공단이 나서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 아니냐. 상춘제 발언. 예, 상춘제 발언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민연금공단은 그때 당시 한 3천억 내지 4천억의 손해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이 얻은 이익은 눈으로 계산되는 것은 3천억, 4천억 이야기지만 실제로 경영권 승계라는 면에 있어서는 수조원의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양반이 하시는 발언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정신 나간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신 나간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실은 이제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삼성을 도와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진짜 몸통이고 최순실은 그야말로 파리만한 이권을 얻어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정년에 대한 지원, 뇌물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주장하신 거죠. 이 주진영 전 대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주진영 대표 얘기는 귀를 기울이고 한 번씩 쳐다봤다. 이런 취재진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워낙 뭐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좀 더 피곤이 더 쌓일 수 있다. 이런 이 강행군 재판에 말이죠.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본인의 기억을 계속 들춰내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저 목소리가 다시 부메랑이 된 건데 저희 주제로 잡은 게 저 얘기거든요. 판사님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할까요? 네. 저게 무슨 얘기인지 박지훈 변호사님 예,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내용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아닙니다. 그냥 1심 형사 주요 재판에서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면서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에 있는 형사 재판장한테 설문 메일을 좀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받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랑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공개랑 뭐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답변을 지금 하는데 이 법이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뭐 중계를 허가할지 어떻게 허용 단계는 어떻게 할지 중계는 되는지 이 부분인데 우리 헌법이나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률 아니면 심판 이런 거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위 법령이 대법원 규칙에서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공개 재판이 원칙인데 뭔가 조금 상충되는 느낌이고요.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걸 좀 중계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요 재판에서도 중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화면에 본 게 이제 1차 첫 번째 재판 때 그 법정 스케치 딱 네. 1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현장 중계가 되면 오늘도 뭐 주진영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 어떻게 눈이 마주치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너무 정치쇼로 변질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장단점이 좀 있죠.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 법원 같은 데서는 내규로 해서 처음에 어떤 앞장면, 즉 재판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만 사실 이렇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제 이점이 있죠. 그리고 재판을 국민들이 전부 다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상당히 재판 자체가 보면 조금 이렇게 쇼화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우리가 헌법재판소 그 재판 과정에서 봤지만 그때 김평호 변호사가 나와서 막 이제 그 재판정 그 판사들 그 재판관들 상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쪽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연설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치적 재판의 경우에 상당히 변호인들의 주장 자체가 상당히 정치성을 띠게 되고 재판의 어떤
시비를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공개돼서 안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중요한 사안이고 또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 즉 선고 과정도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 근데 지금 판사들 의견이 좀 팽팽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여론사를 해서 결국 나중에 대법관들이 이런 여론 근거로 해서 어떤 이제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되는 재판이 꽤 많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런데 문제는 재판이 공개되다 보면 여론 재판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막 대표적으로 이제 오제이 심슨 재판 같은 경우 있죠. 그게 이제 결국은 본인이 흑인이라는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심증은 완전 유죄인데 무죄로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재판도 혹시나 그렇게 해서 좀 포퓰리즘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중구 실장님 이제 네. 영상 함께 보시면 오늘 공판에 한강욱 전 비서실장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수석들도 많이 참석을 하는 모습인데 정작 삼성동 친박이라고 불리던 의원들의 모습은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그 친박 8인이 아마도 그 삼성동에 들어갔다가, 그 삼성동에서 기다리고 또, 박 전 대통령이 특별히 8명과 악수를 나누고 한 장면 이후에 완전히 뭐 여론의 비판을 엄청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행보에도 좀, 자제를 보이고 특히 뭐 최경환 의원이랄지 또 뭐 몇몇 의원들, 이 언론에도 사실 잘 안 나서는 어떤 상황입니다. 특히 재판에 갔다 그러면 자신이 이제 앞으로 지선이나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그 계산도 아마 지금 충분히 하는 것 같고요. 수석이라든지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상 청와대에서 고락을 함께한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힘을 실어준다 또는 뭐 눈빛이라도 마주치면 어쨌든 그런 주군에 대한 어떤 마지막 예의랄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어떤 행보라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고리 3인방이 중에 이제 뭐 정호성 전 비서관 빼고는 지금 이제 뭐 이종우 실장님. 네네. 뭐 방청을 한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언론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건 전략적인 어떤 측면이 강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두 사람 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공개가 된다, 방청하러 왔다 그러면 그 방청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사에서 당연히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하고 또 한마디라도 더 담아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또 다른 어떤 그런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사실상 좀 전면에 나서지 마라라는 어떤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되는 재판 뭐 생중계 여부도 지금 관심사인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이 최순실 씨와 뭐 생중계 이런 것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전 속보에 따르면 정유라 씨가 모레 국내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순실 씨 모녀의 동시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유라에 대한 학사 비리 관계 이 부분을 이제 기소한 장본인이 특검입니다. 특검의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검찰에서 파견 나간 검사들이 다 했어요. 파견 검사 단장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이제 서울지검 검사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유라가 입국하자마자 그 특검의 논리 그대로 구속을 한다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특검이 정치 검사이듯이 윤석열 검사가 특검의 파견 검사 책임을 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네, 뭐 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유라 씨는 뭐 당초 6월 초에 온다, 중순에 온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많았는데 빨리 들어오는 셈이에요. 그 시점에도 어떤 전략적인 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건 법적으로는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상하건대 6월 초나 6월 중순으로 예상이 됐는데 아마 우리 법무부에서 빨리 협조를 좀 구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네덜란드에서 덴마크에서 직항이 없다 보니까 직항편을 구하는데 그것들이 협조가 좀 빨리 됐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 30일, 31일 날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경유지를 이제 네. 직항이 없기 때문에 경유지를 도착하면 또 중간에 이제 경유지를 거치는데 저 지금 화면에 그렇죠. 나오는데 덴마크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경유에서 이제 모레 오후 3시 5분에 도착할 예정인데 네.
저 네덜란드에서의 신병 확보 이런 거는 다 마무리가 되고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문제예요. 네덜란드에 가면 네덜란드가 또 다시 사법 주권을 행사하는 곳이에요. 덴마크의 법률이, 덴마크의 재판이 네덜란드에는 미치지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지금 다 협조를 더 한 걸로 보입니다. 덴마크에서 네덜란드 갈 때까지는 덴마크가 암스테르담까지는 덴마크 경찰이 이제 좀 인도를 하고 네덜란드 내렸을 때 네덜란드 경찰이 또 인도하는 걸로 협조가 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적기에 우리 대한항공이나 국적기에 태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 소재가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체포가 영장이 발부가 돼 있는데 48시간의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체포를 할지 아니면 인천공항에 떨어졌을 때 그때 체포를 할지 그거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인천공항에 떨어졌을 때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사실 체포는 이제 명백하게 될 게 뻔하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구속 여부예요.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이게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단 정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방해 혐의가 있고 뭐 재산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업무방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와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이대 입학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대 관련된 교수들은 다 이제 구속됐고 또 1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유라는 시종일관 나는 이대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다 알아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이제 본인의 어떤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낼 것이냐 이게 또 관심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좀 인권 그런 문제가 또 이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있던 네덜란드 같이 거기서는 이제 가끔씩 면회도 하고 안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구치소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만약에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모녀를 다 구속시키고 또 이제 어린 아들은 또 이제 딴 사람이 키워지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좀 여론의 어떤 부담도 있을 텐데 근데 워낙 이제 정유라가 사실 이번 사건을 좀 어쩌면 좀 이 젊은 층들한테 좀 붕괴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원인 제공을 했는 측면도 있지 말이 않습니까? 됐죠. 예. 그렇다 보니까 검찰도 이런 여론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구속영장을 좀 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의 아버지인 신주평 씨가 한국에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쪽을 전혀 고려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신주평 씨가 친부거든요. 친부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보면 양육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은 이제 정유라가 만약 구속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구치소에 가게 되면 18개월 미만의 아이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구치소장의 허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라가 한국에 오게 되면 그 아이 부분은 정유라가 볼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구속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신주평 씨가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또 둘이 관계가 돼 있는지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좀 더 좀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 국정농단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장본인인 정유라 씨가 모레 오후 3시에 귀국을 합니다. 좀 주목이 많이 되는군요. 이 또 한 명의 국정농단의 당사자 김기춘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는데요. 김 전 실장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령이고 저도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 심장에 스텐트도 지금 7개 받고 있고 어젯밤에도 제가 좀 통증이 와서 입원할까 했지만은 전립선 수술 받고 출혈이 많아서 집에서 안전 가려하고 8월 3일 날 병원에 가서 외래 진료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라 해도 못 갈 건강 상태였습니다. 건강 얘기를 하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이종우 실장. 네. 목요일인 매주 수요일마다 목요일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받느라 목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치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하죠. 근데 그게 수요일인데 목요일 날 이 재판을 받기 때문에 목욕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번 청문회 장면 저 장면에서 우병우 수석이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잠적을 했어요. 완전히 잠적을 이 청문회 출석을 기피하고 그랬을 때 김기춘 실장하고 이제 비교가 됐죠. 김기춘 실장은 저렇게 몸이 아픈데도 난 책임을 다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어떤 장면인데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죄의 여부 그거 중요하지만 고령 맞습니다. 고령이고 또 스텐트 7개라는 게 뭐냐면 이제 혈관이 뇌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러니까 혈관 심근경색과 관련해서 혈관이 좁아들었기 때문에
금속 물질로 그 혈관을 지금 넓혀놓은 상태예요. 그 금속 물질이 스텐트거든요. 그러면 이걸 7개 정도로 이제 확장시켜 놨다는 것인데 사실 실제로 몸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육안으로 봐도 김기춘 전 실장의 일단 건강 상태는 일단 뭐 저희는 뭐 내막은 모릅니다만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재판 현장에서도 지금 거의 앉아있지 못하고 눕다시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정확한 어떤 진단이 나온다면 이 보석은 다른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 정호성 비서관이라든지 김종 차관은 모두 보석이 기각됐는데 그렇다고 형평성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진단, 연령이라든지 병의 어떤 정도를 저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뭐 실제로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 절차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네.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되지 못할 것 같으면 또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뭐 김기춘 전 실장처럼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석은 필요적 보석이 있고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필요적 보석은 불가능하고요. 형이 높기 때문에 임의적 보석, 우리 소위 말하는 병보석이라 그럽니다. 병 자체가 수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보석을 하거나 아니면 구속 집행 정지를 합니다. 그런 어떤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종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거는 법적으로보다는 진단서상으로 수용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이 돼야 되고, 박 전 대통령도 지금까지 그게 보이지 않지만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서 뭐 지병이 구치소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보석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순실 씨와 두 번째 만난 박 전 대통령과 드디어 모레 귀국하는 정유라 씨 얘기까지 국정농단 얘기 짚어봤습니다.